만약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다면 그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그는 단지 노예일 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지금을 살고 있는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가? 오늘은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 질문,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 뒤흔들고 결국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는 프리드리 니체의 혼자 할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니체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순수한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고 그 신념대로 일생을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신념조차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늘 세상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기만 할 뿐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들 용기가 없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존재할 뿐 진정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마치 인생이라는 강을 헤엄쳐 나가려 하지 않고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구경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자신만의 삶의 그 이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은 아름답게 그려진 고요한 풍경과 같았고 그 안에는 열정도 노력도 도전도 없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속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아버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깨달은 솔직한 통찰에 가깝다. 아버지는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삶이란 정말 이게 전부일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 1849년 7월 26일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따금씩 눈을 뜨긴 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후회도 슬픔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삶과 결별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인생과 작별을 고한 건 그때 그 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 삶 속으로 뛰어들기를 포기했던 그때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 아침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눈물을 흘린 건 단지 아버지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처럼 그저 존재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처럼 인생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살아야 하니까 살고 존재하니까 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아버지의 삶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나는 열정을 배웠고 그의 멈춘 걸음 속에서 반대로 나는 도전을 배웠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때의 결심 때문일까? 나는 아버지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삶은 여전히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이 질문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다. 고통과 희망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지,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인생 바꿔야 한다. 삶은 도전이다. 뛰어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초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생존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매 순간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가깝다. 나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선택했고 그 선택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물론 아버지와 같은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 중에서 안정된 길을 선택하곤 한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익숙한 환경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선택에 안정된 삶은 보장될지 몰라도 그 길에는 별이 없다. 이때 말하는 별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자유를 의미한다. 나는 별을 찾기 위해 불안정한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고통과 맞서 싸우며 그 속에서 자신의 별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삶의 모든 진실을 끝까지 꿰뚫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 나 역시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던지는 질문들과 마주하면서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창조하라. 너 자신이 되어라는 단순한 수동적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를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라는 능동적 요청이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묻곤 한다. 그들은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 길은 나의 길이다. 당신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너 자신이 되어라는 바로 그런 뜻이다. 남에게서 길을 찾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창조하는 것이다. 본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누군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은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의지가 향하는 방향을 얼마나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나 역시 젊은 시절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의지가 무엇을 갈망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큰 위험 속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요구, 그들이 부여한 기대에 완전히 얽매여 있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기준을 따르며 살아갔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렇다. 나는 교수라는 지위에 얽매여 있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교수직은 명예롭고 가치 있는 자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나를 구속하는 족쇄와도 같았다. 나는 내 스스로를 도구처럼 대하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소모시켰다. 그 과정에서 삶을 향한 내 본래의 열망과 의지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학회 일정을 채우는 일들이 나의 일상이자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삶의 목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목적에 끌려다니며 내 존재를 소모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다. 바쁘게 달리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열망했던 교수라는 자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틀 속에 갇힌 채 스스로 속이며 유지해온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은 본래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다. 나 역시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기보단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 현재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결국 내가 이룬 것들은 어딘지 모르게 애매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을 당연한 성취나 보상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포장하는 대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멈추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지금까지 큰 성취가 없었다 해도 괜찮다. 스스로를 항상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며 존경해야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온 열정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기 발로 그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분명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다면 결국 더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단 한 걸음조차 타협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택한 길은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떠올릴 때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한다. 사람들은 꿀벌이나 말벌처럼 정신없이 날아다니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 소란스럽기만 할 뿐 진정한 열매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고요와 고독을 잃어버렸다. 끊임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바쁨은 삶의 진정한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걸 나태한 활동이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활동이 많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이도 의미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인간은 여전히 두 부류로 나뉜다. 노예와 자유인. 만약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다면 그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그는 단지 노예일 뿐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활동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진정한 고요 속에서 자신과 대화한 적이 있는가? 고요한 침묵은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삶의 진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사회는 무의미한 바쁨으로 당신을 묶어두고 이미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무의미한 바쁨 속에서도 고요와 침묵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렇다.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시간은 진정한 삶의 시작점이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벗어나 스스로의 방향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 멈춰서라. 고요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라.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것은 단지 생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진정한 자유와 자기 극복에 도달한다. 나는 이 과정을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낙타, 짐을 짊어진 정신. 낙타는 정신의 첫 번째 단계로 사회와 전통이 부여한 규범, 가치, 그리고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며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며 그냥 살아간다. 예를 들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낙타에 해당한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낙타는 결국 한계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짊어진 짐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 순간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게 되고 정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낙타는 수능과 인내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이제 낙타는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이 싸움은 바로 사자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사자, 반항하는 정신. 사자는 기존의 규범과 가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오를 외치는 존재다. 앞서 말했듯 낙타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단계가 바로 사자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 사자는 기존의 권위, 전통, 사회적 기대를 부정하며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한다. 사자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외부의 모든 억압과 구속에 맞서 싸운다. 예를 들어 사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안정된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 잘 나가는 직업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들은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그러나 사자에게도 한계가 있다. 사자는 기존의 것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할 뿐 이것이다 라고 긍정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는 전사지만 그 자유를 바탕으로 삶을 재창조하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 즉 창조의 단계다. 어린아이, 창조하는 정신. 어린아이는 정신의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지니고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가치나 삶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창조한다. 어린아이는 무에서 시작해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존재인 것이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고 창조한다. 그렇다. 이 어린아이의 단계는 진정한 자유와 자기 실현의 완성형이다. 삶의 창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정신이자 인간이 도달해야 할 상태다. 당신의 정신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도달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자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은 당신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단지 걸어가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다.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을 하며 자기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단순히 외부의 악한 존재나 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패한 권력, 부정한 체제, 혹은 당신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 욕망, 분노일 수도 있다. 괴물과 싸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강력하며 동시에 위험하다. 괴물과의 싸움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당신이 괴물과 싸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괴물의 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악과 맞서 싸우면서 그 악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 악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처음 싸우려 했던 그 괴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승리를 위한 수단이 당신의 본질을 훼손했다면 그 싸움은 패배나 다름없다. 그렇다. 괴물과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동안
당신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려움, 욕망, 그리고 도덕적 타협과 싸워야 한다. 괴물과의 싸움은 당신 내면의 약함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초월하는 과정이기에 그렇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적이 더 강할수록 당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괴물과 싸우는 동안 그 괴물처럼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다. 끊임없이 당신 스스로를 돌보아라. 괴물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그 괴물의 방식을 흉내내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강해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 당신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조차 잊은 채 괴물처럼 변해버린 자신만 남아있다면 그 싸움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싸움의 과정에서 괴물처럼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당신의 내면을 지켜봐야 한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다. 싸움은 승패로 끝나지 않는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여기서 좋게 웃는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가벼운 유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 좋게 웃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긍정과 신뢰를 나타내며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뜻한다. 삶은 고난, 역경,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즉 현재를 긍정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불평 만들어 놓는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고 웃음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오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지만 오늘 좌절과 부정에 갇힌 사람은 미래에도 같은 태도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삶은 하나의 과정이다. 최후의 웃음은 갑작스럽게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차곡차곡 성실하게 만들어진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그것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고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사랑해야 한다. 오늘 좋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인생 최후의 웃음은 결국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오늘 당신은 기쁨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웃고 있는가? 절대 잊지 마라. 최후의 웃음은 오늘을 충만히 살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